자, 어제 제가 이야기한 공정거래위원장을 김상조를 검찰에 고발한 유선주 여성분입니다. 공정위 심판관리관 국장급이죠. 간단히 요약하면 이분이 이 심판관리관을 하면서 공정위 내부에서 유한 킴벌리의 담합 등을 이 교묘하게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냥 이렇게 봐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합 신고하는 리니언시 제도나 더 나아가서 시간 끌기 해서 시효 부분 등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을 감사원에 자료를 넘기니까 밑에서 들고 일어나서 공정위 내부에서 재벌과 관련된 이런 담합들이 많지요. 그래서 비리를 지적한다 해서 감사원에 넘겼다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마디로 위에 그 갑질을 했다고 감사원 내부에 찔렀고, 감사관실에. 그래서 유선주 씨가 직위 해제된 부분, 그러니까 김상조가 의혹을 받고 있는 공정위 직원들과 공모해서 중간에서 진실과 정의를 실현하고자, 즉 담합을 한 걸로 의심되는 유한 킴벌리 등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안 했다라고 이렇게 정의롭게 가니까 이 사람을 이제 정리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국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김상조를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상조가 퇴직자 취업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진술 내용을 제출하도록 압박하고 언론을 통제했다고 또 다른 폭로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좀 알려져 있는 일인데, 검찰이 공정위원회 간부들이 퇴직한 다음에 이 다른 어떤 자리에 취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했지요. 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이나 이런 데를 많이 봐주고 이러니까 로펌이나 대기업 등의 공정위 간부가 취업 특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래서 검찰이 이제 이런 수사 과정에 출두를 한 공정위 그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한 이 현직 직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진술 내용을 뭐라고 검찰에 가서 이야기했는지 제출하도록 압박을 하고 언론들과 접촉을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원회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정관 예우해주고 또 안에서도 공모해서 정관으로부터 뭐 받아먹고, 그러니까 안팎이 한 통 속으로 굴러가는 거지요. 그런 비리를 저지르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러자 공정위 직원 다수가 검찰에 가서 이런 부분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적어내라, 또 언론을 접촉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김상조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공정위 내부의 비리 구조에 김상조가 연루되어 있거나 그걸 감싸 주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에서 놀랍습니다. 유한 킴벌리와 관련해서 과거보다 뭐 공정위가 깨끗해져서, 과거에는 담합이 능사였는데 그래도 김상조는 좀 할라 했는데 한두 건 처리를 제대로 못한 게 있다, 이런 이야기로 이 일을 덮으려고 하면요, 문재인이 말끝마다 내세우는 적폐청산 정의, 그런 부분이 저들식의 비리는 덮고 남 비리만 캐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런 헛소리는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유선주 국장이 공정위 김상조 등 고위 간부 3명과 또 직원 10명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세종경찰서에 이첩해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사에 착수해 있다는 거죠. 유 국장의 고발 내용에 보면 공정위가 발송한 이메일 등에 따르면 검찰이 6월 20일 퇴직자 취업 비리 수사와 관련해 공정위를 압수수색하자
공정위가 다음날 곧바로 내부 단속에 들어가 가지고 김상조 지시사항이라며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압수수색 과정에 제출하거나 압수된 자료 상세 내역을 제출해라. 또 조사를 불려가서 받은 직원한테는 조사받은 내용을 제출해라. 그래서 유 국장이 검찰에 진술한 요지를 제출게 했고요. 자, 그래서 김상조와 공정위가 이런 지시를 한 것은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시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위 내부에서 누군가가 정의로운 사람이 이 퇴직자들을 밖에 대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시키고 또 그런 부탁을 하고 그러면서 안팎이 같이 놀아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제보를 했다. 그래서 그 제보자를 잡아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또 그와는 별도로 언론 접촉과 발언을 하지 말라고도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상조가 이런 지시를 한 것은 추가적인 내부 고발이나 제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그랬다는 거고, 만약에 이랬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저촉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깨끗한 척하고 재벌개혁인이 해서 칼을 휘두르던 김상조가 저 내부에는 유한 킴벌리 담합을 빼고도 내부에 저렇게 안팎의 직원들이 썩어 문드러져도 그걸 조사하려는 걸 방해하고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혈안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결과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상 F 학점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경제학자 1,500명이 운집한 연례 공동학회의 기조 발표라는 겁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의 경제계 중에 가장 이 전통이 있는 한국경제학회를 비롯한 55개 경제학회가 어제 성균관 대학에서 1,500명의 국내외 경제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자, 경제학 학술대회는 매년 한 차례 국내 경제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현재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인데요. 특히 전체 회의라고 열리는 메인 이 세션에서는 경제 현안에 대해 국내 대표 경제학자들이 분석 보고서를 공개 발표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회의 주제는 한국 경제 정부 정책의 평가와 포용적 과제라는 부분이었어요. 이 자리에서 경제학자들이 문재인 정부 거시 경제 성과의 실정 평가. 자, 거시 경제라 하면 국가의 경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치로 입증해서 평가한다라는 거겠지요. 그래서 다양한 이 경제 분석 모델을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 소득주도 성장이 소득 분배에 이로운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정이 검증되지 않았고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감소에 비추어 볼 때 그 성과가 회의적이라고 지적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했을 가능성까지도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노동 투입 증가율이 4.32%나 줄었는데 고용 증가율 감소 폭보다 이것이 더 크다는 것이 지금 문제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서 한마디로 일할 시간들이 줄어들면서 임금 상승 효과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도 개선되지 않았고 그래서 국내 소비 증가율의 증가폭이 수입 소비재를 뺄 경우에 0.46%에 불과했고 내수산업 생산 증가도 늘어나지 않았고 GDP 성장률도 문정권 출범 이후 오히려 내려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소득 및 고용 제고, 총수요 제고,
기업 생산 증가, 경제 성장이라는 소득주도 성장의 연결고리가 각 마디마디마다 모두 실격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장 잠재력은 크게 훼손되어서 경제 성장의 핵심 역할을 하는 총요소 생산성인 부분이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할 여력이 더 줄어버렸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잠재 성장률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투자도 큰 폭으로 꺾여서 5.14%나 되는 자본 형성률 하락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투자가 줄면 단기 성장률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성장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문 정권 출범 이후 돈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것이 효과를 나타낼 2, 3년, 4년 이후의 미래도 암담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설비 투자의 급격한 감소, 고용 감소, 총요소 생산성 감소 등으로 잠재적 경제 성장률이 저해될 걸로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적 빈약함을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나라에서 대두된 것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해 정치인들에게 매우 달콤하게 들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장의 잠재력을 깎아먹은 소득주도 성장은 분배에도 효과가 없고 임금이 조금 올라도 그것보다 더 큰 노동시간, 즉 일을 못하게 되어서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소폭 증가한 소비의 60%는 해외 주머니로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돈 쓰고 다녔다. 이 와중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한국의 각종 인프라나 SOC는 최소한만을 해야 됩니다. 꼭 건설 경기가 필요하다면 서민들을 위한 주거 공급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13일 날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에다가 자기가 이제 무슨 부산의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불러 모으고 부산시장 또 장제원이가 거기 갔어요. 그래갖고 앞에서 얼마 투자하겠다 이런 걸 이제 발표하고 있지요. 다 내년 총선에 부산에 지금 표 얻으려고. 부산에서 지금 문재인의 지지율이 좀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각종 자기가 얼마 투자해서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하고 PK 지역에 얼마를 퍼붓겠다. 자기 정치적 고향이잖아요. 그렇게 약속하면서 지금 동남권 신공항을 안 하기로 한 걸 재검토해서 할 듯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문 정권이 새만금 신공항, 저 호남 지역에 공항이 4개 있는데 거기에 또 새만금의 공항을 하나 더 지어주겠다고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해주지요. 그래서 국가의 돈이 썩어 남아돌아도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될 건데 국가 예산으로 별별 짓거리를 지금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에 일부 무슨 유지청이라거나 토들이나 건설업자들, 공무원들이 신공항이 부산에 동남권 신공항이 현안이다 해서 무슨 이 경남 부산 주민 100만 명 청원 어쩌고 하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동남권 신공항을 재검토해서 해줄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동남권 신공항이 가덕도냐 TK에 가까운 밀양이냐 싸움박질을 하다가 또 행안부가 여론 보고에 TK 지역에 대구에 또 신공항을 해주면 가덕도도 또 해라. 그러니까 니도 하나 짓고 나도 하나 짓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자빠지겠습니다. 자, 문재인과 민주당이요. 올해 연초부터 내년 선거를 노리고 전국 돌면서 자신들이 작년에 예산을 얼마 통과시켜서 또 앞으로 어떤 사업을 예타를 면제시켜 갖고 해주겠다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TK에는 기존의 대구 공항을 놔놓고 신공항을 하나 더 지어주고 PK에는 가덕도 신공항을 대규모로 지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 가덕도에서요, 부산 도심까지 거리가 얼만데
거기에 공항을 지어가지고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 단체장끼리 빅딜을 해서 나도 하나 새로 지어주고 니도 하나 지어라.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뭐 눈 먼 게 다 예산이고 문재인이가 막 퍼주는데 정말 이 나라가요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동안에 문재인이 자영업자 피해 다니죠. 소상인 연합회 조사도 하고 막 그러면서요. 그러다가 이제는 안 만날 수 없으니까 어제 청와대에 자영업자들을 불러가지고 뭐 160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뭐 인상 과정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의견도 대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다른 대책 다 필요 없고 최저임금 정리해라 하고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전 최저임금으로 발언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최저임금은 인상 속도라든지 금액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자, 속도를 조금 조절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가겠다라고 자영업자들 앞에 마이웨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등을 주장하며 절박한 요구를 어제 자신 앞에서 쏟아냈어요. 자, 늘 미안한 마음 미안하겠지요. 선거 때 자영업자들 전체 지지 받았지 않습니까? 함부로 이렇게 선거판에 줄 서서 누구 지지하고 될 사람 붙고 하는 이런 소상공인들의 대표 단체들도 반성을 엄청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 지지할 게 아니라요. 똑바로 해라고 감시를 해야지요. 지지하면 뭐 해줍니까? 그래 뭐 돌아왔습니까? 자, 문은 카드 수수료이나 상가 임대차 보호를 언급하며 이런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보완 조치들이 국회 입법 상황이라 속도가 맞춰지지 않고 있다고 황당한 헛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최저임금 인상하고 임대료 무슨 부분하고 카드 수수료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카드 수수료는 미안하지만은 비본질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가 임대료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요. 임대차 보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대료가 핵심적인 문제지요. 네? 자, 자기는 올해까지 많은 보완 조치를 했다. 또 자영업자 부담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정책을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이 나도 최저임금 10,000원을 주장했던 사람이지만 너무 힘들어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하라 했고 딴 참석자는 기승전 최저임금이라 말을 했고 최저임금 외에 다른 대책은 다 필요 없다고 말했음에도 문은 최저임금 고통을 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면서 앞으로 당신들 의견을 대변하겠다. 전부 최저임금만 하는데 최저임금 못 해주겠다 하면서 뭔 의견을 대변해요? 하면서 나도 골목 상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감성적인 얄팍한 시호하지 말긴 바랍니다. 그 당신이 골목 상인의 아들이면 골목에 장사하는 사람 심정을 알아야지. 개뿔로 짓밟으면서 내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너네들 내 말 좀 들어. 그만 징징거려. 솔직히 그렇게 결론 내려버린 거 아닙니까? 자, 자영업자들은 미봉책을 이야기하지 말고 본질적인 최저임금 해결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뭐 전통상인 골목시장에 얼마를 뭐 정부가 예산을 넣고 결국은 정치적 요식행위로서 자영업자들을 한번 만났다. 그럼 됐잖아. 대통령이 한번 만나줬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불러다가 나는 내 가고 싶은 길 간다. 근데 너희들 위해 내가 신경을 쓰고 있으니 짐의 뜻을 믿고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좀 잘해라. 결국은 이렇게 생색내고 한번 쓱 이야기해버리고 간 겁니다. 다 핵심은 일자리인데요. 자,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농업 일자리가 10만 개가 증가했다. 2008년에 그리스가 부도가 났는데 일자리가 사라져 청년 실업률이 35%까지 갔는데 희한하게 농업 분야에서만 3만 명 취업자가 새로 생겼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경제위기에 놓인 스페인에서도 그런 일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루르바니스모,
농촌이라는 단어까지 생겼어요. 도시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농촌에 갔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는 그냥 애 키워가지고 도시로 보냈더니 실업자가 돼서 도시에 먹고 살지 못해서 농촌에 가서 올리브나 따주면서 밥이나 얻어먹었다는. 자, 그래서 이제 농촌에 사는 게 굶어 죽을 걱정은 없다 이랬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시골에 있는 펜션 하는 사람, 시골에 있는 식당, 사돈 팔촌까지 다 데려다가 썼지요. 밥 먹여주면서. 자, 우리나라도 지금 1월 고용 통계에서 갑자기 농림업 취업자가 10만 7천 명이 늘었어요. 제조업에서 17만 명이 줄었는데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정부 돈 깔아가지고 일자리 예산 17만 9천 명이 늘었다는 겁니다. 다 세금으로 억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농업 분야에는 사람이 줄어들 만큼 줄어들었는데 아무리 기농인이 어떠니 해도 요즘 기농이 한다 해도 그냥 농촌에 가서 전원주택이나 별장 펜션에 사는 거지 농사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 조작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1월 취업자가 19,000명 늘었는데 마이너스라면 충격적일 건데 그런데 농업 일자리 10만 7천 명 빼면 8만 8천 명이 감소했다 되는 겁니다. 농림부에는 자기들도 모르니까 해명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자리가 사라져 균형이 있는다. 이건 정부 앞잡이들이 하는 소리고 기농, 저 농업 좀 아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세금 따먹는 세금 일자리다. 이런 말도 있어요. 정부가 작년에 청년 농부 3,200명을 뽑아 월 100만 원의 생활비와 영농 자금 준다. 또 청년 5,564명을 채용해서 농촌 폐비닐 죽기 사업을 했다. 이거 다 합쳐도 10,000명도 안 돼요. 그럼 다 어디서 생겨났냐? 통계청 딴 데는 만들 데가 없고 딴 데는 빤하니까 제일 어디서 났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농림업 분야에서 일자리 늘었다고 숫자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이거 국정조사해야 돼요.